그림 속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사람 모두 찻잔 같은 그릇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아마도 티타임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3사람의 옷차림이 제각기 다르듯 찻잔 역시 그 형태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서로 다른 문화권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음료를 즐겨 마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데요. 실제로 이 3사람은 어느 문화권을 상징하는 인물들일까요? 또 이들이 마시고 있는 음료는 각각 무엇일까요? 2가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선 먼저 이 그림이 표지로 쓰인 책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685년 필립 실베스트로 뒤포가 쓴 이 책은 다양한 지역에서 수입한 기호음료들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커피와 차,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죠. 제목에서 언급된 커피와 차, 초콜릿은 당시 유럽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던 수입 품목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림 속 인물들이 마시고 있는 음료들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는 3사람이 각자 어떤 음료를 마시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3가지 음료의 기원과 전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커피부터 알아볼까요? 커피는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자생하던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커피가 어떻게 발견됐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처음에는 사람들이 커피나무 열매를 따서 와인처럼 발효시켜 술로 마셨다는 겁니다. 13세기경이 돼서야 지금과 같이 차처럼 마시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술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던 이슬람 교도들은 알코올 성분이 없는 이 커피 음료를 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으로 소개된 커피는 15세기에 예멘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갔습니다. 16세기 말부터는 유럽에도 커피가 소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유럽의 정세는 불안했습니다. 특히 1세기 전까지만 해도 기세가 등등했던 오스만 제국은 전성기를 지나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당시 실권자였던 카라 무스타파 파샤는 이런 자신의 제국을 다시 부흥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줄곧 기회를 넘보다가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비인을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폴트 1세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유럽을 지켜달라며 주변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연방 등이 연합군을 꾸려 빈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에 밀려 연합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진영 내에서는 빨리 항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폴란드 장교였던 예르지 프란치색 쿨치츠키가 하나의 작전을 시도합니다. 오스만 복장으로 위장해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 동맹 세력과 접촉해 지원군을 요청하기로 한 건데요. 실제로 그는 작전에 성공했고 곧 지원군이 반격해 줄 거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연합군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합군은 겨우 힘을 내서 오스만 군대의 공격을 막아냈고 곧 지원군의 도움을 받아 협공을 펼친 끝에 승전고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하죠. 이로써 쿨치츠키는 전쟁 영웅으로 칭송을 받으며 여러 가지 포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스만 군대가 남기고 간 다량의 이슬람 커피콩이었습니다. 쿨치츠키는 포상으로 받은 커피콩을 이용해 1688년 빈에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1783년 독일의 가톨릭 수도사인 고트프리트 울리히가
쿨치츠키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지어낸 건데요. 실제로 비인의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연 사람은 쿨치츠키가 아니라 요하네스 테오다트라는 아르메니아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까지 널리 회자될 정도로 커피는 유럽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17세기 말 무렵에는 영국에서만 3,000개가 넘는 커피하우스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중산층이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요. 그중에는 금융업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커피하우스에 모여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새 사업을 구상하곤 했는데요. 세계적인 보험사가 된 로이즈 보험사도 런던 시내의 로이즈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선박의 출항 스케줄과 세계적 교역품의 가격에 대한 자료를 신문 형태로 발간하는 등 고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면서 점차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아갔고 마침내 1770년대에 보험회사로 정식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차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볼까요? 커피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진 차는 중국 남서부 지역이 원산지인데요. 이미 한나라 때부터 즐겨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수화 당시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전파될 만큼 차의 인기가 높았는데요. 당의 선비 유구가 쓴 다경을 보면 차의 재배법과 가공 방법, 품질 평가, 닭이, 음용법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즐겨 마시던 차는 장거리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유럽까지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항해 시대에 아시아 항로를 개척한 후 마카오에 무역 기지를 건설한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차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중국 녹차를 최초로 수입해 암스테르담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는 물론 많은 유럽인들이 차의 은은한 맛과 향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특히 18세기 중반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대량으로 차를 수입함에 따라 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영국인들 사이에서 차가 국민 음료로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차를 즐겨 마셨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코코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코코아의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 3,000년 전부터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와 과테말라 지역의 원주민들이 카카오 나무를 재배했습니다. 이 나무에서 열리는 카카오 콩을 가공해 초콜릿과 코코아 음료를 얻은 건데요. 오늘날 우리는 주로 단단한 고체 형태의 초콜릿으로 만들어 먹고 있지만 초콜릿이 개발되기 전에는 대부분 따뜻한 음료 형태로 만들어 즐겨 마셨습니다. 실제로 14세기 무렵의 그림을 보면 왕좌에 앉은 군왕이 신에게 그릇에 담겨 있는 액체 형태의 코코아를 바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코아가 유럽에 처음 전해진 건 언제였을까요? 1502년 컬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이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 해안에 상륙했을 때 아스텍 부족장이 이들에게 몇 가지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그 중에는 자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카카오 음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코아는 아스텍 제국의 중요한 국가적 의례나 종교적 예식에 빠지지 않았다는데요. 코코아가 권력자와 엘리트층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컬럼버스는 당시에 코코아가 이런 가치를 지닌 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쓴맛이 강한 코코아 음료를 마시고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17년 후 아스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점령한 스페인 출신 에르난 코르테스는 컬럼버스와 달랐습니다.
코르테스는 코코아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자신의 나라 스페인으로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코아는 스페인에서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며 고급 음료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보면서 세 인물이 각각 어떤 음료를 마시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온몸을 긴 옷으로 가린 모습의 남성은 아랍 계통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음료는 다름 아닌 커피입니다. 가운데에 앉아있는 남성은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중국 청나라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차의 맛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깃털로 만든 옷과 머리 장식을 한 이 남성은 아메리카의 원주민으로 초콜릿을 녹인 코코아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듀포는 책 표지에 왜 이 그림을 넣었을까요?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17, 18세기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유럽인들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기호 음료 중에서 자신이 마시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듀포는 이런 선택의 자유를 가진 돈 많은 유럽인들에게 무역업자라는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살려서 글로벌한 신제품을 소개하고 소비를 부추길 목적으로 간행물을 기획한 겁니다. 물론 이런 선택의 자유가 처음부터 가난한 노동자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음료 중에 어떤 것도 사서 마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취향대로 무언가를 소비하고 싶은 마음에 구매력을 키우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적게 일하고 적게 버는 것보다 많이 일하고 많이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노동 시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스스로 쓸 물품만 생산하는 자급자족적 생활에서 벗어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중심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변화들은 유럽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산업혁명, 즉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과 대비해 근면혁명, 즉 인더스트리어스 레볼루션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경제 발전에 생산 기술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소비 욕구도 중요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커피와 차 그리고 코코아는 흔히 마시는 기호음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근면혁명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이끈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